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22살에 세상을 떠난 뛰어난 일본 화가이자 작가 무라야마 카이타의 작품입니다. 그의 예술은 대담하고 감성적이며 열정적이었고 그의 글 역시 그 강렬함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작 악마의 혀는 그의 가장 잊히지 않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 작품은 문자 그대로의 악마가 아니라 욕망과 두려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어둡고 매혹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몇 번의 생생한 글로써 유혹이 스릴과 위험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재주로 우리를 푹 빠지게 할 것입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악마의 혀, 무라야마 카이타. 어느 5월 초순 맑게 갠 밤이었다. 11시쯤 정원에서 깊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전보 왔습니다. 받아보니 몇 글자 적혀 있었다. 구단 사카 301 가네코. 이게 뭐지? 301? 정말 묘한 느낌이었다. 가네코는 친구의 이름으로 친구 중에서도 무척이나 기이한 인물이다. 그 녀석은 시인이다 보니까 또 뭔가 수수께끼를 낸 걸까? 나는 이상한 전보를 들고 생각했다. 발신 시각은 10시 45분. 발신국은 오츠카였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쨌든 구단 사카까지 가보기로 하고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집에서 전철역까지는 거리가 꽤 멀다. 길을 가면서 나는 가네코를 떠올렸다. 2년 전 가을, 내가 기인들만으로 구성된 어느 모임에 초대되었을 때 25세의 청년 시인이었던 그는 나이보다 한층 더 들어 보였다. 그 이상하게 붉은 얼굴에는 퇴폐적인 주름이 배어 깊이 있었고 커다란 눈은 번쩍이고 있었으며 코는 높고 두터웠다. 특히 내가 그와 친하게 된 이유는 그 입술에 있었다. 모임은 병적인 인물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이상한 느낌을 주는 사람들로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악마의 지폐와 비슷하게 보였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청년 시인의 입술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마침 바로 앞에 있어서 나는 그를 마음껏 관찰할 수 있었다. 사실 그 입술은 대단했다. 마치 녹청이 피기 시작한 구리 막대 2개가 겹쳐 있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였다. 식사를 할 때에는 더 가관이었다. 뜨거운 피처럼 빨간색 구리 막대가 번쩍이면 그것은 전광과 같이 상하로 벌어져 먹을 것을 삼켰다. 정말 그와 같이 두툼한 입술을 본 적이 없던 나는 잠시 멍하니 그의 식사하는 모습에 마음을 뺏겼다. 무시무시한 그의 눈이 갑자기 나를 향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그가 소리쳤다. 이봐, 왜 그렇게 내 얼굴만 쳐다보지? 아, 미안. 사람을 그렇게 쳐다보면 기분이 나빠지지. 당신도 그럴 테지? 그렇게 말하고는 그는 커다란 맥주잔을 쭉 들이키고 번쩍거리는 눈으로 나를 봤다. 그렇지. 하지만 나는 자네 모습에 흥미를 느꼈거든. 별로 고마운 건 아니군. 내 얼굴이 어쨌든 자네가 상관할 바는 아닐 텐데. 그는 불쾌한 모양이었다. 화내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세. 이렇게 가네코와 나는 아는 사이가 되었다. 그는 알면 알수록 기이한 인물이었다. 상당한 재산이 있으면서 부모 형제 없이 홀로 산다. 학교는 여러 군데 들어갔으나 하나도 만족하게 끝내지 못했다. 그는 경력을 말하는 것을 싫어해 좋게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시인이 되었다. 그는 정말 비밀주의로 자신의 집에 누가 오는 것을 무척 싫어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언제나 거리를 배회했다.
언제나 바나 식당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런가 싶으면 3개월 동안 행방불명이 되기도 했다. 정체를 알 수 없다. 나는 그와 가장 친밀했고 그도 나를 믿었지만 본성을 알 수 없는 괴짜라는 것밖에는 알 수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언제 왔는지 모르게 구단 사카에 와 있었다. 밤의 도시가 발밑에 펼쳐져 있었다. 진보초의 등불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것이 마치 광석에서 다이아몬드가 노출된 듯한 모양이다. 나는 고개 위를 둘러보았다. 가네코가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오무라 동상 쪽을 찾아보았지만 한 사람도 없다. 30분 정도 구단사카에서 기다리다가 그의 집으로 가보기로 했다. 그의 집은 도미사카 근처에 있다. 작지만 아름다운 집이다. 집 앞에 오자 경찰이 드나들고 있었다. 놀라서 물어보니 가네코는 자살을 했다고 했다. 바로 뛰어들어가 보자 그는 방 안에 누워 있었다. 젓가락으로 심장을 찌르고 죽었다는 것이다. 두세 번 찌른 흔적이 있다. 그 얼굴은 보라색을 띠고 잠을 자는 듯한 모양이다. 만취 상태에서 정신 착란이 빚어낸 결과일 것이라고 의사가 말했다. 자살한 사람의 몸에는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 조금 전 이곳을 지나던 사람이 쉬는 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유서도 없었다. 나는 조금 전에 받은 전보가 한층 더 이상했다. 시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가네코는 전보를 치고 돌아가 바로 죽은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구단사카로 돌아가서 생각했다. 전보에 있는 301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구단사카 어딘가에 그런 숫자가 존재할 것이다.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없다. 문득 깨달았다. 구단사카에서 300 이상의 숫자를 가진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언덕 양쪽에 있는 하수구의 돌 뚜껑이었다. 위에서 보아 오른쪽 돌 뚜껑을 아래로 세기 시작했다. 그리고 301장째의 돌을 잘 살펴보았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다. 어쩌면 아래서부터 세어야 하는 숫자일지도 모른다. 돌 뚜껑은 모두 310이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10장째가 아래에서부터 세어 301장째가 된다. 뛰어 올라가 돌 뚜껑을 잘 살펴보니 위부터 10장째와 11장째 사이에 뭔가 검은 것이 보였다. 꺼내보자 검은 기름 종이가 있었다. 이것이다. 그것을 손에 쥐고 뛰어내려와 집으로 돌아왔다. 쌓여있는 것을 풀자 안에서 표지가 검은 문서가 나왔다. 그것을 읽다가 나는 처음으로 가네코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 정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 그는 인간이 아니야. 악마였어. 나는 외쳤다. 독자여, 나는 이 문서를 지금 독자에게 발표하는데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아래는 그 문서의 내용이다. 친구, 나는 죽기로 결심했네. 나는 내 심장을 찌르기 위해 젓가락을 송곳처럼 갈았네. 자네가 이 글을 읽을 때는 내 생명이 이미 끝났을 거야. 자네는 이 글을 읽으면서 친구로서 선택한 한 시인이 실로 유례없는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와 친구가 된 것이 창피스럽기도 하고 화도 나겠지? 하지만 내 시신을 미워하기 전에 먼저 자비를 베풀어 주게. 나는 정말 불쌍한 인간일세. 그러면 내 더러운 경력을 숨김없이 써보도록 하지. 나는 원래 도쿄 사람이 아닐세. 히다의 산간에서 태어나 거기서 자랐지. 우리 집은 대대로 목재상을 했고 아버지 때에 이르러서는 손에 꼽을 수 있는 부자로 근처에 알려지게 되었지. 아버지는 지극히 소박하고 훌륭한 분이셨지만
나고야에 기생을 첩으로 두고 있었는데 그 첩에게 아이가 생겼지. 그게 날세. 내가 태어날 때 본초에게도 아이가 하나 있었지. 이상한 얘기지만 아버지는 본초와 첩을 함께 살게 했네. 따라서 아이들도 같은 곳에서 자라게 되었지. 나는 12살이 되었을 때 큰어머니께서는 자녀가 4명 있었네. 그리고 그해 4월에 한 명이 더 태어났지. 그 남동생은 이상한 아이로서 동네에 많은 소문이 돌았지. 왜냐하면 오른쪽 발 밑에 초생딸 모양의 황금색 반점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어느 날 아기를 본 떠돌이 점쟁이가 말했네. 이 아이는 잔인하게 죽겠군. 지금 생각해보면 이상하게도 이 예언은 적중했지. 나도 어린 맘에 아기 발 밑에 있는 초생딸을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지. 그때는 10월로 내게 잊을 수 없는 해였어. 그것은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신 일이네. 아버지는 유언장을 만들고 돌아가셨네. 나와 어머니는 만회를 받고 그 집과 인연을 끊었지. 아버지 재산은 3살 위의 장남이 물려받았지. 아버지는 친절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자의 행복을 생각해서 한 유언이었지. 사실 어머니와 큰어머니 사이에는 암투가 있었네. 큰어머니가 집안의 실권을 잡으면 우리 어머니에게 박해를 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지. 어머니와 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바로 도쿄로 오게 되었네. 그 후 나는 한 번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고 또 내 고향집과도 연락을 끊었지. 어머니와 나는 만엔을 가지고 이자로 살아갈 수 있었네. 어머니는 기생기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총명하고 소박한 분이셨어. 내가 18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네. 그 후 나는 혼자 살면서 시인으로부터 방탕한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네. 이게 내 대체의 경력일세. 이 경력의 그늘에 다음과 같은 무서운 생활이 따라다녔네. 나는 어릴 적부터 무척이나 묘한 아이였지. 다른 아이들처럼 천진난만하지 못했어. 언제나 묵묵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해 놀려고도 하지 않았지. 산으로 올라가 멍하니 바위 그늘에 서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거나 했지. 이 로맨틱한 습관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병적으로 되어 산지를 떠나기 2년 전이었어. 반년 정도 나는 이상한 병에 시달렸지. 그것은 등줄기가 계속 가렵고 무거웠던 것이었어. 그리고 똑바로 걸을 수 없었고 몸이 언제나 앞으로 기울어지게 되었지. 혈색은 나빠지고 몸은 점점 말라갔네. 어머니는 무척 걱정하셔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썼는데 얼마 후 병이 나았지. 그 병을 앓으며 나는 기묘한 것을 몸에 익히고 말았네. 그것은 아주 색다른 예사롭지 않은 것이 먹고 싶은 것이었지. 처음에는 벽에 흙을 먹고 싶어 견딜 수 없어 벽에 흙을 닥치는 대로 먹기 시작했지. 그 색다른 맛은 정말 맛있었어. 특히 우리 집의 하얀 벽을 좋아했어. 즐겨 먹던 두터운 벽은 커다랗게 구멍이 생기게 되었지. 그로부터 나는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차례로 먹는 것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지. 사람을 싫어한다고 알려진 사실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 아주 편리했지. 몇 번이나 달팽이를 핥고 끈적끈적한 것을 삼켰네. 개구리와 뱀은 항상 먹어댔지. 히다에서 이런 것들을 쉽게 잡을 수 있었지. 그로부터 뒤뜰 진흙 속에 있는 지렁이나 땅벌레를 잡아먹었지. 봄에는 또 금색과 보라색 등을 띤 독이 있을 것 같은 색을 한 지독한 냄새를 내는 벌레와 희귀하게 생긴 것들이 나의 식욕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채워주었지. 입술이 벌레에게 찔려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집의 일을 돕는 사람에게 들킨 적도 있네. 온갖 것을 먹었지. 중독된 적도 없었어. 이 기묘한 습관은 점점 발전한 것 같았지만 어머니와 도쿄로 와서 도시 생활에 쫓기어 자연스럽게
못된 습관은 멈췄지. 이렇게 18세의 겨울,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슬픔에 견딜 수 없었네. 슬픔에 잠겨 종일토록 울었지. 원래 허약한 몸은 금세 심한 신경쇠약까지 이르게 되었으니까 마치 유령과 같이 되어갔네. 그리고 어릴 때 척추병이 재발되었어. 나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20살 때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가마쿠라로 이사를 갔네. 그리하여 가마쿠라에 있기도 하고 나나 사토가마 예노시마에 있기도 하며 오랜 동안 쉬었지. 산책도 하고 수영도 하기도 하며 지냈어. 그럴 즈음 몸은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어. 오랜 동안 도시의 복잡한 곳에 있던 사람이 갑작스레 아름다운 해변에서 쉴 수 있는 몸이 되자 몸도 마음도 점차로 건강해져 갔어. 예전에 히다산 속에서 즐겁게 홀로 지내던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었어. 어느 날 지난 한 달 동안 먹은 음식이 정말 맛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해수욕을 하고 돌아오는 빈속에 여관의 최고급 식사가 맛이 있을 리 없지. 나는 거울을 보았어. 창백했던 얼굴은 벌겋게 되어 있었네. 멍에 있던 눈동자는 생기가 넘치며 번쩍거렸네. 건강해져 가는데 왜 음식 맛이 없을까? 혀를 내밀고 거울을 보았네. 그 순간 나는 엄격결에 거울을 놓치고 말았어. 내 혀는 상당히 길었어. 아마도 3치 반 정도는 될 거야. 대체 언제 이렇게 길어진 것인지 모르겠더군. 그리고 또 무서운 형태를 한 혀였지. 내 혀는 이랬던가? 결코 이런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거울을 들어 잘 보니까 역시 날카로운 보라색 사마귀가 한 면에 커다랗게 난 살에 침이 줄줄 흘러내려 입술로부터 나와 있었지. 게다가 자세히 보니 또 놀라운 것이 사마귀는 바로 바늘이었네. 혀 한 면에 고양이의 그것과 같이 바늘이 자라나 있었네. 손가락으로 대보자 그것은 따끔따끔한 딱딱한 바늘이었지. 이런 기괴한 사실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내가 더 놀란 것은 거울 중앙에 새빨간 악마의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네. 무서운 얼굴이었지. 커다란 눈은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어. 나는 너무도 놀라 순간 어지러웠지. 그러자 거울 속의 악마가 소리쳐댔어. 너의 혀는 악마의 혀야. 악마의 혀를 가진 자는 악마의 음식이 아니면 만족하지 못한다. 먹어라. 모든 것을 먹어치워라. 그리고 악마의 음식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입맛은 영원히 만족할 수 없을 거야. 잠시 나는 생각에 빠졌지만 즉시 알 수 있었어. 그래, 난 나를 버릴 테다. 나는 모든 악마의 음식을 이 혀로 맛을 볼 테다. 그리고 악마의 음식을 찾고 말 테다. 나는 거울을 집어던지고 일어섰지. 그렇다. 지난 한 달 동안 이 혀가 악마의 혀로 변하고 만 것이다. 그래서 음식이 맛이 없었던 거야. 마치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진 것 같았어. 그리고 바로 나는 지금까지 지냈던 여관을 나왔네. 그리고 가마쿠라를 떠나 이주 반도에 있는 어느 추운 마을에 집을 빌렸지. 그리고 그곳에서 기이한 생활을 시작했네. 사실 바늘이 자라난 혀에 보통 음식으로는 자극을 줄 수 없었지. 나는 스스로 음식을 구해야 했네. 2달 정도 그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 먹는 것은 흙, 종이, 쥐, 도마뱀, 두꺼비, 거머리, 애벌레, 뱀, 그리고 해파리, 보고였어. 야채는 상해서 끈적거리는 것을 먹었지. 상한 야채의 냄새와 색, 그 입안에서 감싸는 맛은 정말 무척이나 좋았어. 이 음식들은 어떤 것보다 내게 만족을 주었어. 2달 후 나의 피의 색은 이상하리만치 녹색이 섞인 붉은색을 띠게 되었네. 나는 점점
몸 전체가 신선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 그러던 중 문득 사람 고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 나도 이런 생각을 한 순간은 전율을 느꼈지만 이내 이때부터 욕망은 맹렬하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지. 사람 고기를 먹고 싶다. 이것이 바로 작년 1월의 일이네. 그로부터 조금도 잠을 잘 수 없었지. 꿈에서도 사람 고기를 볼 정도였어. 입술은 떨리고 붉고 두터운 혀는 축축하게 뱀과 같이 입안을 돌아다녔네. 이 욕망이 강하게 생겨 나 역시 공포를 느꼈어. 그리고 강하게 억제하려고 했지. 하지만 내 혀의 악마는 자, 너는 세상에서 최고의 맛에 도달하게 된 거야. 용기를 내라. 사람을 먹어. 사람을 먹으라고. 라고 하더군. 거울로 보면 악마의 얼굴이 음흉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지. 혀는 점점 바늘과 같이 빛을 내고 있었어. 나는 눈을 감았지. 아니야. 절대 나는 사람 고기를 먹지 않을 거야. 나는 콩고의 토인이 아니야. 선량한 일본 사람이야. 하지만 입안에는 악마가 비웃고 있었어. 견딜 수 없는 공포를 없애기 위해서는 술에 취해 있지 않으면 안 되었네. 나는 언제나 술집에 드나듦으로써 1초라도 그 욕망에서 탈출하려고 했었네. 하지만 운명은 결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 잊지 못할 작년 2월 5일 밤이었지. 술에 취해 아사쿠사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지. 그날 밤은 흐린 날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암흑이었지. 이 암흑 속을 등불 그림자를 보며 가던 중 언제인지도 모르게 길을 잘못 들고 말았지. 요란한 기차 소리에 놀라보니 어느새 니토리역 옆에 선로에 서 있던 게 아닌가? 나는 건널목을 건넜어. 언덕을 올랐지. 그리고 닛포리 묘지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한밤중이더군. 성냥을 켜서 시계를 보니 오전 1시. 나는 거의 술이 깬 상태가 되어 터벅터벅 묘지를 돌아다녔네. 갑자기 한쪽 다리가 미끄러져 땅속으로 들어갔지. 놀라서 성냥을 켜서 보자 거기는 공동묘지로 만든 지 얼마 안 된 무덤이었지. 그때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나더군. 나는 무의식 속에서 바로 막대기로 그 흙을 파내었지. 아무 생각 없이 파기만 했어. 미친 사람과 같았어. 손톱으로 파기 시작했네. 1시간 정도 후 나는 나무와 같은 것을 만질 수 있었네. 관이다. 들러붙은 흙을 떼어내고 관 뚜껑을 부셨지. 그리고 성냥을 켜서 관 속을 보았어. 그 짧은 순간 그렇게 두려운 적은 지금까지 없었지. 불빛 속으로 창백한 여인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네. 눈을 감고 입을 꼭 다문 채 자고 있었어. 나이는 19 정도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 머리카락은 검고 빛이 나더군. 검은 핏덩이가 목 근처에 덕지덕지 붙어 있더군. 목은 몸통으로부터 찢겨져 있었어. 하지만 바로 철로에 뛰어든 여자라고 생각하자 조금은 안정되더군. 나는 잭 나이프를 꺼내서 여자의 가슴에 손을 밀어 넣었지. 향기로운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 먼저 유방을 잘라내었지. 끈적끈적한 상한 액체가 손을 적셔왔어. 그리고 천천히 얼굴의 볼을 조금씩 잘라갔지. 일이 끝나고자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네. 어쩔 셈인가, 너는? 양심의 소리가 한쪽에서 들려왔네. 그러나 나는 잘라낸 살들을 손수건에 감쌌네. 그리고 관뚜껑을 덮었지. 흙을 원래대로 덮고 나자 급히 묘지를 나왔지. 차를 빌려 도미사카에 도착했지. 집에 돌아오자 문을 꼭 잠그고 감쌌던 수건 속에서 물건을 꺼냈네. 먼저 볼살을 구웠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 나는 너무나 기뻤어. 고기는 지글지글 타들어갔어.
악마의 혀는 춤을 추기 시작했지. 침이 점점 입안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어. 참을 수 없어서 반밖에 안 구운 고기를 한 입에 넣었네. 그 짧은 순간 나는 아편에 취한 것처럼 황홀했지. 이렇게 맛있는 것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했네. 이것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 마침내 악마의 음식을 발견한 것이지. 내 혀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원했던 것이었어. 사람 고기를 원하고 있었어. 아, 찾았다. 다음에는 유방을 먹었어.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이 방 안을 뛰어다녔네. 정신없게 먹자 마침내 위는 가득해졌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는 음식으로 인해 행복을 느낀 순간이었어. 다음 날 나는 하루 종일 나의 방 밑에 커다란 구멍을 냈지. 그리고 판자를 올렸어. 인간 저장실을 만든 것이라래. 아, 이곳에 나의 먹이를 끌고 오는 것이다. 그로부터 내 눈은 빛나기 시작했어. 마을을 다니며 침을 흘리기 시작했네. 만나는 모두가 나의 식욕을 당기더군. 14세, 15세의 소년, 소녀가 가장 맛있어 보였어. 왠지 그런 아이들을 보면 빨리 먹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어.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끌어들일 것인지 고민을 했지. 먼저 마취제와 손수건을 주머니 속에 넣었네. 재워서 바로 데려오기로 한 것이지. 4월 25일, 지금부터 열흘 전의 일이네. 나는 타바타에서 우에노까지 기차를 탔네. 우연히 앞을 보니 무릎을 맞대고 한 소년이 앉아 있었어. 시골티가 나는 소년이었지만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였지. 내 입안은 축축해져 갔네. 침이 넘쳐 나왔어. 혼자서 여행하는 것 같더군. 겨우 기차는 우에노에 도착했어. 역에서 나와 소년은 멍하니 서 있더니 우에노 공원 쪽으로 걷기 시작하더군. 그리고 벤치에 앉아 물끄러미 연못을 바라보고 있더군.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어. 나는 조용히 주머니 속에서 마취병을 꺼내어 손수건에 묻혔어. 소녀는 멍하니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지. 급하게 달려들어 코에 손수건을 댔어. 두세 번 정도 발을 동동 굴렀지만 마취가 들어서인지 내 팔 안쪽으로 쓰러져 왔지. 바로 돌계단 밑까지 소녀를 안고 차를 불렀어. 그리고 도미사카까지 달렸네. 집에 돌아오자 문을 꽉 잠갔지. 잘 보면 정말로 잘생긴 소년이었어. 나는 준비해둔 날카로운 나이프를 꺼내 뒤쪽 머리를 힘을 다해 찔렀지. 지금까지 잠들었던 소년이 눈을 커다랗게 뜨더군. 좀 지나자 눈동자에서 동공의 빛이 사라지고 금세 얼굴은 창백해져 갔네. 나는 창백해진 소년을 끌어올리고 마루 밑 저장실에 넣었네. 나는 할 수 있는 한 이 소년을 아주 정교하게 먹으리라고 결심했다네. 그래서 하나의 계획을 만들었지. 나는 고기를 차례로 구우면서 뇌, 볼, 혀, 코를 차례로 먹어 없앴네. 그 일은 나를 미치게 했지. 게다가 뇌의 맛은 이 세상에는 없는 최고의 맛이었네. 그리고 포만감에 잠이 든 다음날 아침 9시경 잠에서 깨자 다시 먹어댔네. 아, 다음날은 아주 무서운 밤이었네. 내가 죽을 결심을 한 계기가 그날 밤에 일어난 것이지. 정말 잔혹한 밤이었어. 그날 밤은 야수와 같이 눈을 빛내고 마루 밑에 내려갔지. 오늘 밤은 팔과 다리를 먹으리라고 말이야. 톱을 쥐고 어디서부터 자를까 생각하며 잠시 서 있었지. 문득 소년의 왼쪽 다리를 당겼지. 그로 인해 소년의 몸은 밑을 향했어. 그 오른쪽 다리를 훑어본 순간 나는 배를 두들겨 맞는 것과 같은 아픔을 느꼈네. 오른쪽 다리 밑에는 붉은 초생달 형태가 있는 게 아닌가? 자네는 이 문서 제일 처음에 남동생에 대해 적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겠지? 생각해보면 그 동생은 15, 16세가 되었을 거야. 무서운 일 아닌가? 나는 나의 남동생을 먹은 것이라네.
정신을 차리고 소년이 들고 있던 꾸러미를 보았네. 안에는 노트가 4~5권 있었지. 그것은 가네코 고로에 대해서 적혀 있었어. 이것은 남동생 이름이었어. 남동생은 도쿄를 따라 말로만 듣던 나를 찾아 히다에서 이곳으로 온 것이었네. 아, 나는 이제 살아갈 기력이 없어졌어. 친구여, 내가 남기려고 한 것이 이것이 전부라네. 부디 내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게. 문서는 이것으로 끝나 있었다. 글씨와 내용으로 보면 나는 가네코의 정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네코의 사체를 검사한 결과 그 혀는 말한 그대로 바늘이 있었다. 하지만 악마의 얼굴이라고 했던 것은 아마도 시인의 상상력에 지나지 않는 것 같다. 어떠셨나요? 음. 무라야마 카이타의 악마의 혀는 단순히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어가 나온 후에도 오랫동안 속삭이고 살금살금 기어다니며 마음속을 휘감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의 악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숨겨진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름 붙일 수 없는 욕망, 마주할 수 없는 두려움, 그리고 은밀하게 받아들이는 충동 말입니다. 또한 작가는 쾌락과 공포는 분리될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요. 혀가 스치는 모든 순간은 어둠이 은밀하고 매혹적이며 벗어날 수 없을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항상 항복과 자기 해체 사이의 경계에서 흔들리고 있으며 때로는 기꺼이 그 안으로 기울어진다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만약 오늘 밤 어둡고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스쳐 지나간다면 물러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가까이 다가가시겠습니까? 고백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